데일리 뉴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일일이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제가 답변도 일일이 달고 있는데요. 아이고,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언론계 관행을 설명드리면서 언론계에서 통용되는 일본 단어를 좀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호되게 좀 나무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반성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어 단어는 지금부터 안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가 과연 없어질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저널리즘의 위기라고 하는데 기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탄광에서 탄을 캐는 광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탄 갱도가 무너지고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진실을 사실을 채굴한다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게 기자거든요, 원래. 그리고 PD라는 직군은 그 기자들이 캐온 탄 가지고 뭐 조개탄도 만들고 구공탄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가공하는 그 2차적인 직군으로 보통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한국 기자협회에 나온 기사예요. 다들 알지만 말 못했던 디지털 혁신의 걸림돌, 기자 중심 조직. 이걸 기자협회 기관지거든요. 여기서 기사를 썼어요. 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가로 안에다가 무슨 말을 넣어도 다 돼요. 다들 알지만 말 못했던 언론개혁의 걸림돌, 기자 중심 조직. 다들 알지만 말 못했던 적폐 언론, 기자 중심 조직. 이게 다 됩니다. 그 채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진실의 탄을 캐던 기자에 대한 직업관이 지난 9년 동안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기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9년 동안 뭐가 진행됐냐면요. 정치 권력이 퇴행하는 현실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사이에 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정보통신 기술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펼쳐져 버린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기자들이 도태돼 버렸고 언론계 전반의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 버린 거예요. 이를테면 신문사에서도 영상 업무를 하는 분들을 많이 뽑거든요. 기자 본위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대로 유령처럼 대하는 거예요. 기자들의 보조적인 사람들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비전문가인 기자들이 칼자루를 치고 이 사람들을 평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들 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시키고 결국 그런저런 이유로 지난 시기 최근까지만 해도 디지털로 전환하거나 또는 그 매체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개혁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디지털 혁신만의 문제가 절대 아닌 것이죠. 기자들이 관료화돼 있고 계급화돼 있는 현실을 반영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디어 오늘 기사에 따르면 지금 촛불 이후에 거의 모든 언론사의 CEO, 대표이사가 다 PD들이에요. 자, 보실래요? KBS 사장 양승동, MBC 사장 최승호, 다 교양 PD들 출신이거든요. SBS 박정훈 사장, 그런가 하면 YTN 정찬영 사장, 이 양반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성 시대 이런 라디오를 굵직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역전의 용사 PD예요. EBS 장혜랑 PD 출신이죠. CBS 한용길, 이강택, TBS 교통방송의 이강택 PD, 이 양반도 교양 PD고 다 PD들이에요. 이게 사실 지난 9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자들은 기자가 되는 순간 거의 고시처럼 주변에서 대우받으면서 출입처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출입처를 감시하면서 동시에 권력의 나쁜 습성을 배워요. 뭐냐면 정보를 사유화해서 자기가 스스로 권력화되는 그런 기자의 이른바 그 육성 과정을 거쳐서 이를테면 사회부 갔다가 정치부 갔다가 정치인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그 배경을 이용해서 사장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박근혜 정부 9년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도 보면 김재철, 김장겸 다 정치 기자들 MBC, 김인규, 고대영, 뭐 배석규 이런 양반들 다 기자들 출신이죠.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기자가 사장되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언론계에 있다. 결국은 사실을 캐는 작업, 가짜 뉴스로부터 진짜 뉴스를 발굴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사실 기자의 전문성이라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거를 인정받으려면 기자들이 뭘로 돌아가야 된다? 탐사, 고발이라고 하는 저널리즘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다시 기자가 기레기 아닌 기자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KBS가 여전히 낮아요,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탐사 K라고 KBS 기자들이 탄광의 진실 채굴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부서예요. 여기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그 보관되고 있던 4,800개의 파일 중에서 1,000개가 공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입수했어. 그래서 지금 연작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박근혜 청와대에서 배심원단이 감성적인 편결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없애려고 했다는, 실제로 추진했었다라고 하는 문건을 입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 살인 사건 아시죠? 시사인의 주진우가 열심히 취재한 거. 그때 같이 방송한 혐의로 김어준까지 주진우 이렇게 같이 재판받았잖아요. 근데 다행히 2013년 말,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나기 직전인데 대단히 엄혹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눈에 가신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법무부 등을 동원해서 이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민주화, 그들이 부르짖던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시책이었는데 이걸 없애려고 했으나 시민사회가 가까스로 막아냈죠. 이런 내용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4,800여 건의 문건 중에서 이제 대부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들 문건 중에서 공개하기로 분류된 문건 1,000건을 단독 입수했다는 거예요, KBS에서. 그러면 똘똘한 것만 따지면 한 3,400건 될 거고 거의 뭐 연말까지 KBS가 계속 특종 행진을 하겠네요. 요건 뭐냐면 천안함 사건. 요거는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권의 온갖 그 묻혔던 사실들을 지금 우리가 다시 발굴해야 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 대단히 많은 의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의문이 허용되지 않았던, 마치 예수 믿어 십자가 밟고 지나가 봐 하는 사상 검증의 가장 기본적인 테마로 활용했던 게 천안함 사건이잖아요. 천안함 사건 뭐야? 폭침이야? 아니면 좌초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곤란하게 만들었던, 의문을 금지시켰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하튼 요것을 잠재우고 공안 분위기, 반 좌파, 반 용공, 뭐 이렇게 빨갱이 사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조시키기 위해서 모금이라는 형식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 모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계속 천안함 참사의 사고의 어떤 그 북침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 배후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계속 자극하기 위한 캠페인이 전쟁이라는 뜻이잖아요. 전쟁. 캠페인은 전쟁이라는 원래 프랑스 말이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한 거예요. 계속 전시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모금을 개입해서 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정부에서 주도하고 수익금이 생기니까 이걸 또 배분에까지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바로 이제 제가 2007년 당시에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작성됐던 것을 2008년이군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명박 정권 말기에 입수해서 보도했던 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보도를 고발뉴스를 통해서 해드렸습니다만 여기 영화 시장의
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우파 영화를 제작한다. 그리고 CJ, KT, SKT 등 영화 자본과 협력해서 투자 방향을 긍정적 우파로 선회시킨다. 그래서 뭐 전쟁 영웅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업해서 수백억을 투자할 예정이다. 뭐 이런 좌파 행적을 밝히는 기획물을 연재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청와대 차원의 공작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연평해전이란 영화도 제작된 것이 아닌가. 수사해야 될 사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연평해전, 나 니네 돈 벌었으니까 무슨 뭐 좌판 갈취하는 무슨 깡패들처럼 수익금 활용에 대해서도 관여를 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KBS 탐사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금 모금을 했어. 모금하는 과정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알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캠페인,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념 전쟁, 인식의 전쟁. 그런데 2차적으로 모금을 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잖아.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위에서 찍어서 주문하는 거예요. 자, 연평 재단이 생겼죠. 아까 연평 그 해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번 수익금 가지고 그런가 하면 천안함 재단은 천안함 모금, 그러니까 재단을 계속해 만드는 거예요. 청계 재단처럼 MB가 좋아하는. 근데 보니까 연평해전의 경우에 영화사 명의로 10억 원의 전세 계약한 뒤에 실제로 재단 사무실을 그냥 영화 수익금 10억 원으로 계약한 다음에 사업비, 연평해전 뭐 피해자들을 뭐 부상자들을 치료한다거나 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사업비가 130만 원밖에 없다. 전사자들을 위한 제사와 추모 화환 구입비다. 그러니까 재단 만들어서 한 게 이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 분명하지 않고 시작이 뭔가 오염된 의도 가지고 시작하면 끝도 항상 이런 걸 우리가 봐오지 않습니까? 천안함 재단도 마찬가지다. 해군 시설 안에 있어 재단이. 그러면 일반인들 못 가잖아요. 일반인들로부터 유리된 그들만의 재단이잖아. 지출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사업 비용 20억 중에서 관리비와 운영비 등 자기들 입으로 들어가거나 업무하는데 그냥 비용으로 떨군 게 절반이라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조선일보에서 했던 그 통일 펀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용으로 주로 다 나가고 있고 여기 보면은 천안함 생존 장병들 입장에서는 재단이랑 같이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따로 지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 생존 장병들과 희생자들을 위해서 쓴다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아닌 이래저래 욕먹는 일들인 것이죠. KBS가 많이 사회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충격적이었죠. 10대들이 70대 할아버지 경비원을 술 먹고 무차별하게 구타해가지고 이빨 빠지고 막 그분 아마 그렇게 치도곤 당하시면 70대 정도 되시면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시거든요. 상당히 걱정되는데 경비원들을 이렇게 협박을 하고 폭행하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외국 가시면 경비는 주로 막 20, 30대 막 이렇게 바운서라고 그래서 어깨 큰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못 가불면서 왜 이렇게 늙고 병든 것도 서러운데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졌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계속 좀 지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KBS에서 지난 MB 15년 먹은 거 분석하면서 삼성에서 받은 68억 중에 61억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는 대목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면 뭡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삼성은 MB한테 61억 원, 박근혜한테 87억 원, 총 얼마야? 148억 원을 뇌물 준 거잖아요. 그러면 MB한테 61억 원 준 거는 이건희가 줬다고 치고, 그러면 이건희는 지금 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으나 병상에 아직 계신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사법 처리 안 될 거고, 요 박한테 넘어간 87억 원은 이재용이 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요 유죄 받아야겠죠. 그래야 실형 살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저희 고발 뉴스 뉴스방 시청해 주시고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KBS 마지막 기사인데요. 우길기 고집하는 일본 자위대.
제주 국제 관함식 불참 결정. 그거 잘 알려진 기사인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친일 언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 저는 얘들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길기 뭐라 그랬죠? 우길 승천 태양이 이렇게 뜨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길기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일제 전범기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제 전범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불온시하는 거예요. 특히 조선일보 이 기사입니다. 10년 전에는 우길기 봐줬던 한국이 왜 지금 와서 분노하냐? 뭐 그때는 문제 없다 그러더니 왜 이런가 자기들이 알아봤대. 팩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너무 웃겼어요. 조선일보 10년 전 우길기 봐주더니 왜 지금들 난리냐 니네들 개 돼지들아 이런 얘기예요. 국민들을 상대로 개도 하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근데 Y라고 하는 코너에서 팩트 체크 형식으로 했다는 거야. 이거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조선일보가 가짜 뉴스의 사실은 최선봉에 있는 항공모함 같은 언론사인데 지들이 팩트 체크를 할 윤리적인 자산이 있나요? 근데 웃겨가지고 좀 봤어요. 지네가 팩트 체크한다 그러니까 거짓말 반 민주 반 어떤 국민 입장에서 섰던 언론이 그래서 보니까 뭐 시덥지 않는 얘기예요. 이거 뭐 제가 옮기지 않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국민 여론이 우길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일제 전범기에 대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적이고 나아가서 여태까지 일본 대사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절대 발언 안 했거든요. 근데 외교부가 나서서 이제 막 우길기 달고 오지마 니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대일 외교를 펼치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그런 외교부가 니네 너무 나갔다 뭐 이런 얘기 비판 여론도 없어.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쫙 꼬리를 내리고 뭐라 그랬냐면 제목을 바꿨어요. 우길기 때문에 불참 통보한 일본 군함. 왜 우린 지금 더 분노하나. 이 느낌이 엄청나게 달랐잖아요. 10년 전 우길기 봐줬던 한국 개돼지들아 왜 지금 까불어 분노하고 있어 이러더니 갑자기 우길기 때문에 불참 통보한 일본 군함. 우린 왜 지금 더 분노하고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이제 일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들 여론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모로 스탠스 잡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만 잘해주고 계시면 됩니다.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 오기로 했잖아요, 그죠? MBC 뉴스데스크 나쁘지 않아요 커브. 뭘 했나 봤더니 통일 항아리 아까 조선일보에 통일 펀드 3천억 이상을 모았어요, 그죠? 근데 거의 쓰고 있지 않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거지. 돈을 그냥 언론사의 권능을 이용해서 모아놨는데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네 재단 존속을 위한 비용으로 거의 쓰고 있다. 똑같아요. 통일 항아리도 이거 얼마 걷었냐면 10억 걷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틴탑은요 통일 항아리 저축할 거예요. 막 이렇게 뽀로로 광고로 홍보하고 막 애썼는데 군인 장병들까지 나서서 근데 골 때리는 게요. 사업 홍보비에 든 정부의 예산이 10억인데 3년간 거친 성금이 10억이야. 그러면 이런 거 했어야 하나요? 말았어야 되나요? 하면 안 되죠. 애시당초 의지도 없고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거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참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세요. 모금할 때 보면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사랑이 충만하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조선일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통일이 미래다던 조선일보 계속 연이어서 비판받고 있는데요. 어디로든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조선일보는. 여러분들이 퇴로를 막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 밟고 있자고요. SBS 나쁘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방송 뉴스 시청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그것은 분명하다. 옛날에 5%면은 되게 낮은 거였거든요, 정말.
최소한 10%는 돼야 뉴스가 최소한의 영향력이 생기거든요. 애들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자, 노조 활동하면 일감을 안 준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잖아요. 블랙리스트의 정확한 어원이 바로 이 노동 현장에서의 불이익, 노조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노동운동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확산된 거죠. CJ 대한통운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 한두 번 보도가 된 게 아닌데 여전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이거는 좀 강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그냥 정부가 아니라 촛불 정부잖아요. 촛불 혁명을 계승하는 노동자들이 선봉에 서지 않았습니까? 일반 시민들과 함께. 그러면은 이런 일 더 이상 있으면 부끄럽죠. 마지막으로 소나무. 많이들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이게 이번에 이제 노무현 소나무가 10년 만에 다시 공개가 됐잖아요. 이렇게 많이 컸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 10월에 심어진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 뒤면 대선을 하는데 대선 전망이 대단히 안 좋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일념으로 가서 통일나무를 심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같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모든 긍정적 변화들,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의 움직임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피 흘렸던, 눈물 흘렸던 많은 선각자들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내일 모레면 금방 이제 제2차 북미 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이 소나무, 노무현의 소나무를 저도 다시 한번 해고해 보게 되네요. 네, 데일리 뉴스 비평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